29쪽을 보시면 29쪽을 보시면 토지 표시의 결정이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의 결정. 거기 보시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얘기할 겁니다. 이때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요.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시장군수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행정구역인 이 소재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소재지는 빠집니다. 소재지는 빠지고 지번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지번부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번은 31쪽을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죠. 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풀었으면 돼요. 지, 토지, 번, 번호.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의 번호를. 지번의 구성과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지번의 구성과 표기. 여기를 보시면 지번은 크게 복식 지번, 단식 지번 둘로 나뉩니다. 단식 지번이라는 게 있고요. 복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리고 여기서 식은 형식이란 뜻입니다. 이때 단식이라 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그래서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은요. 복은 두 개, 식은 형식, 즉 아라비아 숫자.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복식 지번에서 요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이란 뜻이에요. 본래의 지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부사장님, 부소장님 할 때 그 부자가 아니고요. 넘버 2라는 뜻이 아니고 붙일 부자를 씁니다. 붙일 부자. 그래서 본번에 붙은 지번. 그래서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번. 붙일 부자를 써서.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단식 지번.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구성된.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로 구성된 복식 지번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존재합니까? 그게 단식 지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니까 지번이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 요 표시가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의. 100-5라고 읽으시면 위법행위를 저지르신 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0-5라고 읽으시면 틀린 겁니다. 100의 5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따로따로 등록될 텐데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달라지게 돼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은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산자를.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여기 임자를 따서 임으로 출제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산자를 붙입니다. 요즘은 뭐도 출시하느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 100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참 치사하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붙입니다. 산자를 붙입니다. 집원을.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 1번,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보실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집원의 부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1번 북동기본법, 2번 북서기본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북동은 북동쪽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는 이러한 기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일어날 기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뜻. 그래서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반대말은 북서기본법이 될 겁니다.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북서쪽에서.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북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남쪽.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집원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쪽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집원이 부여돼요. 이러한 형태로. 이게 북동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해서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남서쪽에서 끝나게 돼요. 북의 반대는 어디죠? 남. 동의 반대는 어디죠? 서. 그래서 남서쪽에서 끝난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 남쪽일 때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즉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요.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의 반대쪽은 남쪽, 서의 반대쪽은 동쪽, 남동쪽에서 집원이 끝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북서기본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북동기본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글씨를 읽거나 책을 쓸 때 이렇게 읽거나 책을 쓰죠. 일기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북서쪽에서. 글씨는 어디서 끝납니까? 이쪽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북서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북서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죠? 한자 문어권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동서남북을 따져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한자 문어권에서는 집원이 어떤 순서로 부여되겠습니까? 북동 기본의 방식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럽, 우리나라, 영미 또는 아라비아 국가들 전부 다 북서 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읽으니까. 근데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은 북동 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쓴다고요? 북서 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북서 기본의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셔서 지목을 볼 겁니다. 지목. 36쪽입니다. 지금은 가장 기초 단계죠. 개념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개념 위주로. 네. 지목을 보십니다. 36쪽에. 이건 한필지 토지인데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적제도예요. 그런데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 이를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를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 28개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의 사용 목적이 28개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습니까? 정말 많겠죠. 사람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는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28개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쓰고 있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적 27개를 딱 정해 놓습니다. 27개. 27개를 딱 정해 놓고 이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하나.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목적은 여기에 다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7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여기다 쑤셔 놓은 겁니다. 즉,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는 전부 다 여기다 쑤셔 놓은 겁니다. 잡종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27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는 잡종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건 지목은 우리 시험에서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총 몇 개가 있다고요? 28개. 그러면 이 지목을 28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대지일 때와 이 토지가 임야일 때는 어느 토지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까? 대지. 비싼 토지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는 어느 토지입니까? 대지. 맞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도 뭡니까? 대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목을 28개로 구분한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어느 토지를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네? 1000제곱미터 대지와 1000제곱미터 임야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 대지 소유자는 좋겠지만 임야 소유자는 정말 뿔따고 나가겠죠. 헬조선 하면서 이민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금을 훨씬 많이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가세 자료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8개로 구분한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되질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해두시는 거예요. 출제가 되는 건 이거가 되겠죠. 28개.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형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토성 지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 용도 지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용도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형 지목은 무슨 뜻일까요?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이를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죠. 따라서 용도 지목을 채택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이유로 28개로 구분하는 것이 지목인데요. 이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 뭐가 있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 2개가 있었죠.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십니까? 네, 이따가 다시 외우실 거예요. 이때 그 7개의 가시적 지적 공부 중에서 4개의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등록됩니다. 그 4개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이 등록됩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유지연명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4개만 등록이 됩니다. 외우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그 7개의 가시적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문자로 구성된 지적 공부입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가 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가장 완전한 명칭인 정식 명칭으로 지목이 등록돼야 됩니다. 정식 명칭으로 지목이 등록돼야 돼요. 그러면 지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철도, 주차장, 유지, 이러한 지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이유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지적도와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적도, 임야도가 이렇게 존재할 때 지적도, 임야도 한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즉 수십 필지, 수백 필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지별로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도면이 지저분해집니다. 즉 공식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 기능이 떨어지니까. 한 장 안에는 수십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필지별로 정식 명칭을 다 따로 등록하게 되면 공식 기능이 떨어지니까 정식 명칭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부호로 등록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공식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를 만들어서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대가리 글자를 따서 만드는 방법. 여기서 첫 대가리는 학이겠죠. 여기는 공이겠죠. 이건 철이겠죠. 주, 유. 이렇게 맨 앞에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의 지목의 앞대가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유사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걸 따야 되겠죠. 그거는 2번째 글자를 땁니다. 차는 차남할 때 그 차자예요. 2번째라는 한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2번째 뭡니까? 교. 여기는요, 장. 여기는 도. 여기는 차. 여기는 지가 될 겁니다. 2번째 글자는. 맞습니까? 이게 24개고요. 그 다음에 요게 4개입니다. 원칙은 두문자를 땄더니 4개가 겹치거나 아주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는 2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4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차, 장, 천, 원. 이건 전부 다 2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차장천원. 차는 뭘까요? 주차장. 장은요,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건 전부 다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차장천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차장이 계셨어요. 버스마다. 하늘색 유니폼 입고. 그 다음에요. 빵모자 쓰고. 그래서 승객들을 막 밀어놓고 버스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오라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제 연배일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차장 1,000원, 차장에게 1,000원 내고 오라이 이렇게 얘기해. 네. 외우셔야 돼요. 차장 1,000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그러면 요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네. 차 장 천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6개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먼저 학교 용지 차장 1,000원 안에 있겠습니까? 없죠. 따라서 부호는 뭐겠습니까? 하. 공장 용지는 차장 1,000원에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뭡니까? 부호가. 자, 철도는요? 부호가 철. 주차장은 차. 유지는 유. 그렇죠. 유원지, 유지. 전부 다 두 문자를 따봤더니 똑같이 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먼저 이 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27개.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잡종지. 그렇죠.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아요.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 다음에요.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문자. 당연히 4개를 외워야 되겠죠. 28개, 4개 못 외웁니다. 4개를 외우셔야 할 거예요. 4개,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거기 39쪽을 보시면 지목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로 나와 있는데 차장 1,000원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목 설정하는 원칙, 원리. 첫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돼야 된다는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때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선택받지 못한 종된 용도의 토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그 옆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한자로 써놔 있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게 아니라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이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갑이고요. 이쪽 토지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예요.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101번지 토지에 지적공부가 있겠죠. 뭐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목이. 토지의 표시 중에서 지목은 대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100번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요. 원룸 건물을.
그러면 이 원룸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행히 인접 토지도 자신의 소유 토지니까 여기다가 건축 자재를 쌓아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쌓아놓을 때 이 토지의 용도는 뭐냐면 27개 없습니다.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는 27개 지목 안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잡종지. 그런데 지금 이 건축 자재를 영구적으로 쌓아놓는 용도입니까?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축 자재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 건축 자재로, 즉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는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잡종지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불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지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속성의 원칙. 용어가 반대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뜻도 다른 뜻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법정주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지목은 법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목법정주의예요. 조세법정주의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에서? 세금은 법에서 딱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국가가 엄청 많이 걷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목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조세법정주의 취지가 여기도 관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28개로. 그러면 국가기관이 멋대로 30개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바꾸고 싶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두 개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먼저 첫 번째 전, 두 번째 밭. 여기서 전은 밭전자예요. 밭전자. 못 외웠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밭전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주된 용도는 뭐겠습니까? 밭농사 용도겠죠? 맞습니까? 그럼 밭농사의 특징이 뭘까요?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뿌립니다. 맞습니까? 필요할 때 물을 뿌려줍니다. 아, 밭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는 지어봤는데 안타깝게. 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답자가 나와 있죠? 이 답자는 논답자입니다. 논답자. 따라서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바로 지목이 답이에요. 논답자를 써서. 그러면 이 논농사의 특징이 뭘까요?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논농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기 문구를 보시면 전과 답의 구별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밭농사 토지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면 논농사 토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논농사건, 밭농사건, 농사 짓는 토지죠.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이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재배라는 문구가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전에서 둘째 줄 보시면 재배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에서 첫째 줄 보시면 뒤에 재배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네,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 공통점은요,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가수원까지 볼까요? 가수원. 가수원을 보시면
가수원은 거기 핵심 문구가 집단적 재배입니다. 따라서 사과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해서 이게 가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산골짜기에 사과나무가 100그루가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생하고 있어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알아서 크고 있습니다. 목적용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가수원용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가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원은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집단적 재배. 그 정도만 보죠. 네. 넘기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거기 28번에 잡종지가 나와 있죠. 잡종지. 잡스러운 종류의 토지. 잡종지. 즉 우리 사회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27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는 거.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잡종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을 보시면 핵심 문구는 디귿에 있습니다. 디귿에 보시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즉 27개 안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게 잡종지예요. 그러면 27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을 보시면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게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이 지목을 공부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을 보시면 경계가 나오는데요. 경계.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시기예요. 용어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용어에. 이건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이쪽은 을소유 토지예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관계가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여기 담장 치는 경우도 있겠죠. 담장을 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담장이에요. 담장. 구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담장, 구조물. 그렇죠.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면 위에. 이건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등록되게 될 겁니다. 이건 실제 지표상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적도에 등록된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경계라고 불러요. 이 실제 토지 위의 담장, 구조물, 이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요, 민법입니다. 민법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합니다.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상린관계라는 것은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서로 상자에 이웃 닌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민법에 들어가 있어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린관계. 앞으로 들어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간정보법이에요. 그런데 이 민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이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지적에 관한 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경계와 이 경계가 제대로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실제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공식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일치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어느 것을 바꿔줘야 될까요? 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일반 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특별법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사람을 패고서 귀중한 물건을, 귀중품을 이제 뺏었습니다. 일반법은 형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법은 특강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특강법. 뭐 강도에 관련된 법률. 어느 법이 적용이 될까요? 특강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행정법과 헌법에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옮겨야 됩니다.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고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이쪽 법률이 우선이 되니까 저쪽을 고쳐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이쪽을 고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수업 시간은 부동산 공시법령이죠. 맞습니까? 공시법령은 공간정보법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경계는 이쪽 경계를 얘기하겠습니까? 이쪽 경계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민법 선생님이 설명하실 테고 우리 공시법령은 이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경계라 하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할까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할까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는 무조건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쪽의 경계를 얘기하고 싶다면 앞에 지표상이라는 문구를 또는 실제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간정보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경계라는 것은 이쪽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 경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계는 요것도 경계겠지만 이것도 다 인접토지와 경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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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경계점을 이용해서 경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이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은 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라 하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도면 위에 경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꾸불꾸불하게 그려진다면 이게 최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최단거리는 여기가 팽팽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됩니다. 직선이어야만 됩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경계는 직선이어야 됩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불러요. 실제 담장이 설치가 될 때는 꾸불꾸불하게 설치될 수 있죠. 하지만 도면 위에 그려질 때는 반드시 직선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의 실제 모양이 원 형태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직선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은 선이죠. 선이니까 면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로도 있어야 되고 세로도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면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습니까? 경계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즉 불가분합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불가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3쪽을 보시면 의가 나와 있는데 의를 읽어보시고요. 이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을 이은 최단거리, 즉 직선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직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계는 토지에 관한 정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 맥락상 경계도 국가가 정해야 되겠죠.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부동성의 원칙. 경계는 부동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 소유자 을이 이 경계를 지멋대로 옮길 수가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옮기고 싶다면 공간정보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것이지 갑과 을이 멋대로 경계를 다시 그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축척은 종은 딸을 종자고요. 대는 대축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 토지를 실제 토지인데요. 도면 위에 그릴 때는 일정한 비율로 축소한다고 했죠. 600분의 1로 축소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6000분의 1로 축소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작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축척. 큰 모양으로 나올 때는 대축척, 작은 모양으로 나올 때는 소축척. 그러면 경계, 면적, 좌표 같은 것들이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게 등록되겠습니까? 이쪽이 훨씬 정밀하게 등록되겠죠. 왜? 덜 압축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축척은 종대, 대축척을 따라야 됩니다. 더 정밀할 테니까. 맞습니까? 네. 이를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직선이고 선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경계 설정 기준이 나오는데 경계 설정 기준 이것도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이것 좀 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좀 보죠. 책을 보시면 A를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고저가 없는 경우 이걸 좀 풀어보면 연접, 연속해서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연접, 연속해서 접하는 고저가 없는 경우 높고 낮음이 없는 경우 그때는 경계는 어디가 기준이 됩니까? 중앙, 지물이나 구조물 등의 중앙 보통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물은 토지 위에 설치된 물건이란 뜻이에요. 지물, 토지 위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연접 B를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때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단부. C를 보시면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절토라는 문구는 파였다라는 뜻입니다. 파였다. 토지가 파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 A, B, C 앞에 이렇게 묶으시죠. A, B, C 앞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요것 좀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구조물이.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 그러면 이 지표상의 경계가 도면 위 경계로 그려져야 되겠죠. 물론 측량을 통해서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넓죠? 넓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려야 될지 1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려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려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 되겠죠? 네.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2번이 될 겁니다. 근데 왜 2번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이 담장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소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유라는 개념은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십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다 그리는 것이 가장 그나마 합리적일까요? 네? 어디를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1, 2, 3번 중에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그려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게 왜 갑소유가 되냐면 갑이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갑이 설치했으니까 이 부분이 자신의 토지니까 갑이 여기다 설치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을소유라고 한다면 갑이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받지 못하면 설치 못하겠죠. 따라서 이 구조물이 갑소유라는 얘기는 여기가 갑소유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까? 3번.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1번.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원칙은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은 어디라고요? 중앙.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쪽은 100번지 토지 갑소유, 이쪽은 101번지 토지 을소유. 이렇게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철망을 엮어 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발라 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번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등록이 이루어질 때 어디를 기준으로 등록해야 되느냐?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될까요? 하단부. 이유는요, 우리가 법 과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한다는 얘기는요, 규정이 된 이유를 알아나가는 겁니다. 외우시면 오래 기억이 안 남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를 하단부가 맞습니다. 그럼 왜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져야 될까요? 만약에 상단부를 기준으로 여기 경계가 그려진다면 비가 억수로 많이 옵니다.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위에부터 무너지죠. 그러면 비가 억수로 많이 올 때는 여기부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바뀌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단부. 여기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단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원칙이 어디라고요? 하단부. 그렇죠. 그런데 이 번면을 갑이 설치했다면 당연히 하단부가 되겠지만 이 번면을 을이 설치했다면 이때는 어디가 경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상단부. 맞습니까? 요만큼은 갑이 설치했고 절반은 을이 설치했다면 어디가 경계가 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가운데. 맞습니까? 따라서 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하단부가 원칙이지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도로공사가 아마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지금 파였죠? 맞습니까? 파였죠? 절토된 토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여기 물론 철망이 엮여 있다든지 아니면 시멘트가 발라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돼야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갑이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네? 여기에 낙석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럼 어디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원칙은 상단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상단부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설치를 갑이 했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단부. 반발씩 설치했다면 중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원칙은 상단부가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거의 출제를 안 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 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1번, 요 세 가지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나 더. 여기는 해안건데요. 여기는 밀물대. 여기는 썰물대. 이거를 최대 만조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가 되느냐? 토지와 바다의 경계. 어디가 되는 게 여기가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밀물대, 썰물대. 만약에 여기가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진다면 밀물대와 썰물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네,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대는 토지가 됐다가, 밀물대는 바다가 됐다가, 그렇게 돼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까요? 여기. 이를 최대 만조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최대 만조위 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갯벌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간석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갯벌, 간석지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가 아니죠. 뭐에 포함이 됩니까? 바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갯벌, 간석지는 지목이 뭘까요? 네? 문어 잡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뭐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제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느냐? 만약에 여기를 경계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부분도 토지가 돼버리죠. 그럼 이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빈발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이 설치가 됐을 때는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경계로 삼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방이 있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데 이를 바깥쪽 어깨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그 중에서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가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1번, A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은 어디라고요? 중앙. 2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디라고요? 상단부. 그런데 거기 니은을 보시죠. 니은. 그 밑에 보시면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역의 AB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BC 규정은 무시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ABC 경우에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 설정 기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를 보실까요? D.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해면일 때는 최대 만조위, 수면일 때는 최대 만수위. 수면은 강을 얘기합니다. 강. 한강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경계 설정 기준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별치겠지만 별표 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